근데 일반 사람은 몰랐어요. 과학자들만 알았어요. 그게 바로 2012년에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흔히 부르는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서비스는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아주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이세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알파고의 AI 뒤에는 그때가 2차 AI 혁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야, 로봇이 그러면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이게 AI가 만든 거는 걸 알고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한 석 달 전에 로봇을 공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특이점을 넘었으면 슈퍼 인텔리전스,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AI 공부를 이 이세돌 알파고 사건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이 사건을 한국인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설마 서양의 체스는 몰라도 동양의 바둑은 AI라도 못 이겨.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세돌 자신도. 그런데 AI한테 4대1로 깨지고 나서 이제 AI가 정말 무섭구나. 한국인들이 크게 각성을 했고요. 과학자분들 중에서 자기의 연구 테마를 그때 AI로 바꿨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세돌을 이긴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데미스 허서비스라는 그 영국인인데 이분이 만든 기업이 딥마인드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글에 인수됐는데요. 이분이 알파고를 완성해서 세계 바둑 1위를 찾다가 이세돌 구단을 발견해서 이제 대국을 한 거고, 알파고 사건으로 동양 사회에서도 AI의 위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고가 됐는데, 사실은 2016년보다 몇 년 전에 이 AI 시대가 탄생했다, AI 시대가 등장했다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몰랐어요. 과학자들만 알았어요. 그게 바로 2012년에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흔히 부르는 세계 인공지능 비주얼 시각 인식 대회에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분이 만든 팀이 처음 출전했는데 2등을 한참 넘어서는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요, AI 연구에 몇 가지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프리 힌튼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연구의 큰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공신경망 연구를 안 할 때 혼자서 이 연구를 10년 이상 꾸준히 했거든요. 이미지넷 대회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주 0.1%씩 조금 좋아졌는데,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시각 AI가 딱 들어가니까 10% 이상 갑자기 확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는 제프리 힌튼의 이미지넷을 기점으로 그 전에 하던 모든 AI 방법론이 거의 사라지고 99%가 전부 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만든 딥 러닝 AI로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생성형 제너러티브 AI도 딥러닝 AI의 방법론에 기초한 AI들이죠. 전혀 예상은 못했죠. 처음에 3판을 연속 지다가 한 번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안타깝게 졌거든요. 그래서 총 5번 중에서 4대1로 졌는데, 사실은 이 한 번의 승리가 정말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서비스는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아주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이세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알파고의 AI 뒤에는 엄청난 서버를 가진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 컴퓨팅 파워가 AI의 소프트웨어 훈련법을 통해서 이미 사람이 평생 바둑을 둬도 못 둘 수만 번의 대국을 통해서 아주 그냥 바둑의 도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4번째 바둑에서 이 알파고를 이긴 것은 저는 인간 창의력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천재적인 기사다. 3번 져보니까 이 인공지능이란 녀석도 뭔가 패턴이 있네. 요놈은 요렇게 하니까 계속 나를 이기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안 둬봤던 방법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대국의 70
9번째 수. 이것이 정말 인공지능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알파고는 수천 년 바둑의 역사를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둑에 아주 도사들이 했던 그 많은 바둑 기보라고 하거든요. 기록, 레코드를 다 연구했는데 이세돌 구단은 수천 년 바둑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새로운 신박한 수였던 거예요. 그 수가 딱 두어지니까 알파고가 갑자기 당황해서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막 계속 악수를 두다가 불계승, 난 졌습니다. I resign 이라는 영어 단어가 화면에 딱 떴어요. 그때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바둑 기사님들도 되게 감격해했는데요. 정말 인간 정신이 위대하구나. 이게 이제 바둑 AI한테 사람이 이긴 유일한 기록이고, 그 다음은 바둑 AI가 너무 세져갖고 한 번도 사람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의 딥러닝 AI가 1차 AI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챗GPT 3.5 버전이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가 2차 AI 혁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AI는 주로 많은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정보 처리해서 기계가 추천해주는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소위 말해서 인퍼런스, 추론 A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자료를 빨리 읽고 기계가 정확한 답을 내주는 거예요.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그게 추론 AI였다면은 우리 오픈 AI가 만든 이 챗GPT는 그 전에 없던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생성은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창의적이란 말은 안 썼어요. creative라고는 안 썼어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창의적이라도 이 기계가 만드는 건 생성이라고 이름을 generative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얘가 생성해낸 결과물이 사람의 예술 작품과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 생성 AI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지막 보루, 창의성의 보루는 창작이다. 인간이 글을 쓰고 시와 소설을 쓰고 곡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멋진 추상화, 구상화 이렇게 막 피카소처럼 AI는 그걸 못해. 여러분들 혹시 아이로봇이란 영화 기억나세요? 윌 스미스가 그 로봇하고 막 언쟁을 벌이다가 야, 로봇이 그러면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로봇은 AI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성 AI가 딱 나오고 나서 2022년부터 제일 놀란 사람들이 화가, 사진가, 음악감독, 촬영감독 다 놀랐어요. 내가 하는 직업을 얘네들이 뚝딱 만들어내네? 그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네? 이 초기의 생성 AI를 보면요, 미국에서 어떤 그림 전시회 하는 경연대회에서 AI가 만든 작품이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이게 AI가 만든 거는 걸 알고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작품의 응모 분야가 창의적인 도전적인 영역 부분의 상이라서 내버려 두자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적도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구분하기 힘들 만큼 성능이 좋아진 거죠. 이런 어떤 그림과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뿐만 아니고 요즘은 사운드풀과 아이바 같은 음악 생성 AI는 작곡가나 가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음치라서요, 평생에 한이었는데 요즘은 음악 AI한테 콧노래로 야 작곡해줘 이렇게 하면 제가 준 모티브대로 야 K-팝풍으로 만들어 하면 K-팝풍으로 만들고요, 클래식의 바이올린 소리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도 작가, 나도 화가, 나도 사진가 이런 길이 열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문화생활이 엄청 풍요로워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게 어두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 예술의 그 젬뱅이였던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 반면에 예술을 생업으로 삼고 했던 전문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써 생겨났어요. AI 실업이라고 불렀잖아요. 기계의 장점인 싼 비용에 쉬지도 않고 엄청난 양의 일을 재빨리 해치우기 때문에 사람 대신 AI를 쓰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요새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막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정원이 늘어나서 저는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AI가 그쪽에 들어가면 의사의 하는 일이 너무나 특수한 분야로 좁아지고 지금 의사가 하는 80%의 일은
AI가 다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변호사의 숫자가 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앞으로 의사들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에서 남들 대신 큰 돈을 대신 투자해주고 굴려주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아날리스트 같은 직업도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수가 있죠. 실제로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찍는 할리우드에서 생성 AI가 영화 대본을 막 쓰고요, 스크립트 만들듯이 막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엑스트라 배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배경 화면을 다 그려주니까. 그래서 대본을 쓰는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에서 파업을 6개월 이상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AI는 요만큼만 쓴다라는 한계를 두긴 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집밥 먹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기억에 잘 안 나시죠? 여러분 퇴근하실 때 바쁠 때는 그냥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이나 이렇게 하나 사서 얼른 집에 가서 윙 돌려서 그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때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그런 간편식이라든가 지금 피자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한 30년 전만 해도 어머니들이 피자의 재료인 도우를 밀가루를 반죽해서 일일이 만들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소세지나 이런 것도 다 집에서 키우는 돼지고기 직접 생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듯이 대부분 사서 먹는 음식이 되듯이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로봇이 제공하는 노동도 사람이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로봇한테 시켜? 이럴지 모르는데 로봇이 대량 생산돼서 사람한테 주는 임금보다 더 싼 값에 사람과 거의 한 80%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편의점의 알바들 다 잘리겠죠. 로봇이 이렇게 서서 담배요, 에세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기업들은 계속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싼 비용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려는 기업의 경향은 계속 될 겁니다. 가장 실감하는 건 AI 실업이고요. 이렇게 AI가 막 내 일자리를 치고 들어오면 이거 나는 실업자가 돼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공포죠. 근데 저는 이 공포가 약간 과도기적인 공포라고 생각해요. 잠깐 나타났다가 곧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인간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초기이거든요. 근데 AI 시대가 많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AI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막 출현한 AI하고 빨리 친구가 돼서 얘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얘하고 잘 놀 수가 있구나, 일할 때 얘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잘 되는구나, 빨리 AI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에는 그런 얼리 어댑터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난 무서워, 쟤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기계치야, 이렇게 해서 멀리하지 마시고 AI를 가급적 자주 써보면서 친해지면은 AI가 무엇보다도 편리한 도구란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요, 사람 중심으로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능숙하게 통달하게 될 겁니다.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시대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어떤 순간을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학자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특이점을 넘었으면 슈퍼 인텔리전스,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슈퍼 인텔리전스 말고 지금 정도 똑똑한 AI만 나와도 벌써부터 인간이 AI의 명령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예를 하나 들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님은 소위 말해서 기술 굴기, 중국은 기술로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을 엄청 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IT 기술로 무장시키고 있어요. 중국의 여러 모든 지역에는 AI, 인공지능 CCTV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가서 공항에 딱 입국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중국의 인공지능 CCTV한테 여러분들의 얼굴 형태와 몸과 모든 동작과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관광하고 하는 게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CCTV로 감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요일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걸어가다가 휴지를 휙 버렸어요. 경범죄예요. 경찰이 없는데도 CCTV가 딱 보고 벌점을 딱 매겨요. 1점. 이 사람이 자주 잘못을 저질러서 벌점이 100점이 넘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그 불이익이 상상도 못해요. 취직하는데 벌점이 너무 높으면
이 사람은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취직이 안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 사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너는 다른 범죄 기록도 많이 쌓여있는 놈이라서 대출 한도 2천만 원 밖에 안 돼. 이렇게 잘라버려요. 즉 사람을 점수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급 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안 지키는 2급 시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국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감시 국가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취직을 한다거나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요한 판단 속에는 AI를 함부로 100%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 EU인데요. EU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법에 보면 AI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절대 금지 4가지 영역으로 해서 AI를 써도 되는 분야가 있고 AI를 절대 쓰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재산이라든가 생명에 관한 분야는 절대 쓰면 안 되거나 혹은 매우 높은 위험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감시와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AI가 점점 똑똑해질 텐데 PD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AI의 명령을 받는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AI를 마음대로 이렇게 도구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AI하고 사회가 잘 융합이 되도록 EU처럼 그런 어떤 법, 제도 그런 걸 잘 만드는 일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AI의 한계는 기계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사람의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 중에서도 거의 의사 비슷한 답변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엉터리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AI 조수의 말을 믿고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큰일 나잖아요. 변호사가 AI 조수의 말을 믿고 재판에서 증거물을 이걸 제출했는데 재판에서 져버렸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분야에는 AI를 100% 쓰면 안 됩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다시 한번 검사해주는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AI는 아까 말한 통계적 수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분야는 잘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분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나 아이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런 감정의 교류를 하잖아요.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야죠. 또 몸을 아주 정교하게 쓰는 직업에도 AI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어요. 바리스타 AI는 본 적이 있을 거고요. 햄버거를 뒤집는 AI는 본 적이 있겠지만 아직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요리사 AI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리는 종합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라든가 요리사처럼 어떤 그 몸을 쓰는 직업에 있어서는 아직 AI가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석 달 전쯤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옵티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옵티머스가 가장 최신판 버전 2를 만들었던 게 한 3년 전인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동작 자체는 정교했는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한 석 달 전에 로봇을 공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가. 챗GPT가 챗봇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AI 앱은 영화의 허에 나오는 앱처럼 인간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듯이 로봇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로봇에게 그 로봇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야, 나 배고파.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 앞에 책도 있고 드라이버 같은 공구도 있고 그중에 사과를 딱 잡더니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즉 이 로봇은 사람이 배고파, 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자기의 렌즈, 시각 AI로 물건을 딱 판별한 다음에 요거는 도구,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 딱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골라서 사람에게 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로봇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픈 AI가 만든 로봇 정도의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일 때문에 원전이 붕괴가 돼갖고 그 방사능이 유출돼갖고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막 안 먹고 그랬죠. 일본 오염된 바닷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서 항의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장에
현장에 AI 로봇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본이 당시에 만든 AI 로봇이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AI 로봇이 인간의 명령 없이도 복잡한 사고 현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장애물은 피해가고 자기가 에너지가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전원을 꼽는 데 가서 전원을 꼽아서 전기를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이 하기 힘든 3D 직업, 아주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직업에 AI가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상상을 해봐서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화성 같은 데 진출할 때 그런 우주 개척을 할 때도 사람보다는 AI 로봇을 쓰면은 그런 험한 조건에서 인간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위험 작업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AI가 인간의 정신 노동을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때 나타난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때 나온 증기기관이라든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또 녹음기,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의 일을 덜어주는 세탁기, 청소기, 또 오븐, 이런 것들이 주부들이 막 너무 힘들어 허리 아파 하는 걸 많이 덜어줬잖아요. 그러면 AI는 정신노동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100장의 편지를 써야 되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 그래요. 민원인이 막 민원을 넣는데 지금 올려주신 민원의 내용은 확인되었으며 열흘 내로 어떻게 하기로 합니다. 이런 답장을 100명의 민원인에게 답장을 쓰는데 조금 내용만 다르고 대부분 90%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 편지 답장 쓰는데 일주일이 다 가요. 그런데 AI를 딱 시키면은 AI가 그 공무원의 말투를 흉내내서 사람이 쓴 것처럼 단 한두 시간 만에 그 편지를 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정신노동을 대신해주는 AI가 있으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놀이에 가까운 좀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로봇 윌 스미스가 커다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인조인간 AI 로봇들하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이게 사람보다 AI 로봇이 더 많아지면은 인간이 아주 수세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잘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어, 사람 수보다도 가전제품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도 여러분들의 가전제품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잖아요. 가전제품 새로 샀는데 되게 편리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AI 로봇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AI 로봇이 대신 우리 옆에서 정신노동을 대신해 주면서 그 여행계획을 좀 짜줘 이러면은 AI가 여행계획을 딱 짜주죠. 이런 거를 사람이 하려면은 아마 한 사흘 내내 검색하고 낑낑거려야 되잖아요. 주부들이 일주일치 식단 메뉴를 짠다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이 내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줘. 이런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앞으로는 쉽게 되고 그리고 아마 저는 가장 큰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검색이 활용되고 나니까 암기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는 검색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제일 큰 궁금증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는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계 파괴 운동이잖아요. 이 방적기가 인간 10명의 일을 하니까 얘 때문에 실업자가 됐다 그래서 막 모래 뿌리고 막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그랬어요.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그 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기가 레드 플래그, 빨간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막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갖고 자동차가 다닐 때는 사람이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면은 자동차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곧 없어졌겠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은 어떤 기술에든지 다 생기는 법인데 AI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AI는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 노는 방법을 다 바꿀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혁명적인 기술은 빨리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익숙해져서 내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
되면은 나의 업무 능력도 커지고 내가 놀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다양한 놀이거리를 생기는 그런 나의 폭을 넓혀주는 편리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